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가족이 내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뒤에 있었죠. 쫓겨나야 했던 사람은 정작 저 72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건 평범한 한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과 존엄을 끝내 뺏기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속이 뜨끈해지는 진짜 가족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문풍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길었지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고등어를 굽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내 손은 오래된 리듬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고 국간장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짜다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명절 앞날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며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코트는 비싼 옷인지 빛이 났습니다. 얼굴은 곱게 화장했지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 냄새가 집에 배요. 요즘 누가 생선 굽나요? 에어프라이어 쓰세요. 나는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금방 끝난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릇 세트는 치워주세요. 촌스러워요. 우리 손님 오면 민망해요. 그릇은 내 혼수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맞춘 짝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이 집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미라는 식탁을 보더니 국그릇을 돌려놓고 수저를 반듯하게 맞추었습니다. 그 손길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 깔끔함이 사람 마음까지 정리하려 드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요. 이번 명절 용돈은 봉투로 주지 마세요. 계좌로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주 칼날이 됩니다. 준호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서로 조용히 지내. 그 말은 늘 그랬듯 내게만 향했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나는 고등어 가시를 바르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미라는 젓가락을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어머님. 그만 좀 옛날 방식 고집하세요. 우리 집도 생각해 주세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란아, 내가 노력한다. 말, 조금만 부드럽게 하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얇고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남편 병수발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모아온 돈. 그 돈으로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집에서 나는 눈치를 봅니다. 나도 모르게 의자가 삐걱 울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내 등 뒤로 미란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제대로 못 닦으셨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툭 쳤습니다. 젖은 그릇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았습니다. 왜 손을 치니?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쳤긴요. 그냥 어머님이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끝에 비웃음이 붙었습니다.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둘이 그만 미란과 내 사이에 서려다가 미란 눈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작은 멈칫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들었고 조각을 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나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어머님, 피 떨어져요. 거기 얼룩 생기잖아요. 그녀가 티슈를 던졌습니다. 공손한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티슈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피를 닦았습니다. 마음에서는 다른 피가 났습니다. 점심 후 미라는 거실 정리를 하겠다며 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붙박이장 위로 올려두세요. 보기 복잡해요. 그건 나더라. 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집은 같이 사는 사람이 편해야죠. 저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칼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살짝 붙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확 젖혔습니다. 내 몸이 뒤로 휘청했습니다. 서랍 모서리에 허리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미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둘이 좀 진정해. 나는 허리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먼저 잡으셨잖아요. 나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이 사진과 상자는 내 삶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따로 사시든가요? 그 말이 천천히 내 귀를 통과했습니다. 내 발 아래 땅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내 방에 남편 사진을 다시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과 약봉지를 넣었습니다. 가계부와 집문서 사본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꼭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한데 모아두었습니다. 거실에 나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잠깐 나갔다 오세요. 공기는 바깥이 더 좋아요. 그 말이 나를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준호는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 신발끈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피하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 노을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 밤 이 집에서 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윤기사의 택시가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심댁? 얼굴이 왜 그리 하얘?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세상의 소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공조기 바람이 팔을 감쌌습니다.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선을 넘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 다시 그으면 돼. 짧은 말이 화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리창에 골목 노을이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무릎이 가방을 꼭 잡았습니다. 집문서 사본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도망만 다니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묻고 확인하고 절차대로 가겠다고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 안에서 아주 작지만 또렷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나를 앞좌석 등받이에 기대게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조금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윤 기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데서 자. 내 단골 찜질방 있지. 그 다음은 구청부터 같이 가자. 무료 상담 받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은 구청 간다. 그렇게 나는 집을 등지고 첫 밤을 나가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방이 집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조용하지만 단단한 문장이 놓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부터 하자. 찜질방 불빛이 노랗게 떴습니다. 온기가 피부에 닿으니 긴장이 조금 풀렸지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사물함 열쇠를 손목에 걸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는데 목이 모래 같았습니다. 윤 기사가 수건을 접어 내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아. 말은 내일 하고. 지금은 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필요한 걸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온탕에서 내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 줄씩 꿰었습니다. 그릇이 깨진 소리, 허리에 남은 통증, 따로 사시든가요? 라는 그 말,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정부터 꺼. 감정이 앞서면 길을 놓칩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 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까이, 멀리, 각도를 바꿔서 날짜가 찍히도록 메모 앱을 열어 적었습니다. 오늘 오후 거실 서랍 모서리에 허리 부딪힘, 원인 며느리 팔치기 후 중심 잃음, 목격 아들 준호 있으나 중재 소극적. 짧게 사실만 남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진과 메모를 저장하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기록은 내 편.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윤 기사가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내일 구청 민원실부터 가자. 무료 법률 상담 예약해 주는 데가 있어. 혼자 가도 되는데. 같이 가. 그는 짧게 잘랐습니다. 증거는 오늘부터. 멍 사진 찍었지? 응. 그리고 메모. 좋아. 병원도 가. 진단서 한 장 있어야 말이 빠르다. 그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오래 운전하며 사람 일을 많이 본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의지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절차를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그날 밤 찜질방 의자에 기대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계부 뒤쪽 빈 페이지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집 구조 현관 마이너스 거실 마이너스 내 방 마이너스 작은 창문. CCTV 엘리베이터 앞 1층 현관관리사무소의 문의. 내 소지품 가계부, 집문서 사본, 통장 도장 분리 보관. 내일 할 일 병원 진단서, 구청, 무료 상담 예약 관리실서, CCTV 보관 요청서 문의. 항목을 적고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작은 상자들이 내일을 향해 줄을 섰습니다. 잠이 얕게 들었다가 몇 번 깼습니다. 새벽 공조기 소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스쳤습니다. 투병 말기,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정심아, 누구보다 너 편은 너 자신이야. 기록해. 그리고 법대로.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알겠네. 아침, 윤 기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먼저 근처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는 멍과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통증 부위를 누르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가정에서 다친 거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넘어져서요.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앞에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정황 메모 첨부할 수 있어요. 그대로 쓰세요. 날짜와 시각, 통증 부위.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나는 누워서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 시간, 부위, 계기. 의사가 보고 차트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의무기록. 또 하나의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은 수요일과 금요일이에요. 오늘 접수해 드리면 금요일 2시에 변호사님 만나실 수 있어요. 네, 부탁합니다. 또 어르신 댁이 맞으시다면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신청도 고려하셔야 해요. 경찰 접수가 있으면 더 빨라요. 나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어제는 못했어요. 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처럼 증거 잘 모으시면 됩니다. 사진, 병원 기록, 문자, 통화 녹음. 특히 말로 모욕하거나 밀치는 행위도 다 기록하세요. 네. 녹음 가능한가요? 네. 본인 보호 목적이면 괜찮습니다. 직원은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글씨가 커서 읽기 쉬웠습니다. 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윤 기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CCTV는 2주만 보관됩니다. 보관 요청서 쓰시면 필요한 구간을 따로 저장해 드릴게요. 나는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5시, 2층 복도, 1층 현관.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경찰 협조 공문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종이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숨이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 비어 있길래.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병원, 구청. 오늘은 늦어.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미란이랑 내가 서로 오해한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나 멍들었어. 사진 찍었고 진단서도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참. 말끝이 흐렸습니다. 나를 위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회피였습니다.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법률 상담 받아. 그 전까진 나도 말 아낄게. 너도 생각 좀 해라. 선이 뭔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기록이 내 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 말해줄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맞는지. 오후에 윤 기사가 떡국을 사왔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우리는 구청 뒤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심댁, 싸움하려면 오래 버틸 힘이 먼저야. 잘 드시고 잘 주무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잘 먹네. 숟가락이 손 안에서 덜 떨렸습니다. 해질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시간에 2층 복도 영상 저장해 두었습니다. 확인 오세요. 우리는 바로 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어제의 복도가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잠깐 내 방 앞에서 손짓하는 그림자.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시간대가 기록됐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USB에 담아드려요. 다만 개인 제공은 제한이 있어요. 경찰서 접수번호 가져오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다음 수순이 보였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붉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의 체크박스를 그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구청 상담 예약, CCTV 보관 요청, 112 상담 기록, 내용 증명 준비 상담 후, 빈 칸이 2개 남았습니다. 빈 칸은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이 됐습니다. 밤 사우나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심아, 잘했다. 도망이 아니고 정리다. 휴대폰 메모 제일 첫 줄에 굵게 적었습니다. 원칙 감정보다 기록, 사랑보다 경계, 말보다 절차,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금요일 변호사, 그날부터 진짜 시작.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구청 법률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책상과 상담용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 법률 관련 안내 책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에는 긴장과 숭고함이 섞여 있었지요.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았습니다. 윤 기사도 옆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태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안경 너머 시선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심 어르신 맞으시죠? 기록은 미리 읽어봤습니다. 나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진단서, 메모, 그리고 CCTV는 확보 중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멍 사진과 진단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 가장자리를 눌러가며 차례대로 검토했습니다.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여부를 빠르게 검토합니다. 진단서와 CCTV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라면 미란이가 이 집 근처에 못 오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어르신 주거지,
직장, 기타 일상 영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있어도 안전해지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그렇습니다. 우선 112로 정식 신고부터 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숨이 나왔습니다. 세월 동안 익숙해진 참음과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덜컹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신고하면 우리 준호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말하지 않고 견디다가 남는 상처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범죄를 겪으셨고 그걸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단단하게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담은 40분쯤 걸렸습니다. 나가는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용기와 절차적인 침착함입니다. 어르신은 이미 해내고 계세요. 다음은 신고와 내용 증명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구청을 나오며 윤 기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천문 열었어. 이제 신고하고 내용 증명 보내면 돼. 나는 숨을 들이쉰 뒤 내렸다. 오늘 112 하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하지 마. 그날 저녁 나는 바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 경찰이 차분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어르신 신고 접수하면 출동 기록이 남습니다. 임시보호센터나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한데 이건 병원 기록과 멍사진 덕분에 유리합니다. 제가 다 모아왔어요. 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르신, 이렇게 정리해서 오신 분들 별로 안 계십니다. 이 정도면 사건 처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자부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경찰이 건넨 접수증 번호가 적힌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랜 벽을 무너뜨린 증거였습니다. 더는 혼자 아닌 길로 들어섰다는 표시였죠.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왜 신고까지 했어? 너도 봤잖아. 내가 다쳤어. 그건 오해고, 엄마 미란이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미란이가 아니야.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고. 아니야. 이번엔 확실히 말하자. 내가 참는 건 널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안 참을 거야. 준호 입에서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는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전화를 끊고 나서 윤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괜찮아.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도 어르신, 오늘은 잘 싸운 날이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엷어졌고 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윤 기사 아저씨, 싸움이란 말이 오늘만큼 가볍게 들려본 적이 없네. 그는 씩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지. 주먹 말고 절차, 감정 말고 기록.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 좀 멋지네. 집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새로 만든 바깥의 자리들 찜질방, 구청, 병원, 경찰서, 이제 그 모든 곳이 내 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의 체크, 112 신고 접수, 임시조치 안내 받음, CCTV 확보 완료, 내용 증명 준비 내일 오전 작성, 변호사 연락 접수 번호 공유,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버틴 시간은 길었고 정리하는 길은 이제 시작.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쉬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천장에 얇게 드러난 환풍구처럼 내 마음속에도 작게나마 바람이 통해 있는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 끝이 조금은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에게 썼던 편지를 다시 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참아왔던 일들을 글로써 정식으로 전달하는 작업. 처음엔 거창할 줄 알았지만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사실 중심으로 날짜와 행동만 적으면 됐습니다. 내용 증명 요약본, 발신 김정심, 수신 최미란, 요지 무단 신체 접촉 및 모욕 발언 사적 물건 훼손 부당한 강요 행위 등 요구 향후 동일 행위 금지 갈등 해결 위한 합의 제안. 사실 기재 날짜 상황 증거 증인 등 포함. 언급 문장 감정이 아닌 기록에 따라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적으며 나는 나 자신을 적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워가는 과정에서 나는 다시 나를 써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준비가 끝나고 윤 기사와 함께 우체국에 갔습니다. 정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미란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창구원 앞에 놓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송달 확인은 문자로 받으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자로 부탁합니다. 도장을 쾅 찍자 종이 위에 발송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도장을 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찍는다. 내용 증명 발송 후 윤 기사와 근처 중국집에 들렀습니다. 짜장면이 나왔는데 아직 그릇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다니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미란이가 반응할 차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내겠지. 화나든 말든 절차를 밟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감정으로 붙던 싸움은 진 거고. 그래. 나도 이제 감정 말고 절차로 간다. 짜장면 한 젓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엄마 방금 내용 증명 받았대. 미란이 많이 놀랐어. 집 난장판 됐어.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고 문자를 닫았습니다. 곧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호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답을 적기 전에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곧 짧게 썼습니다. 정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난 버티려는 게 아니라 살려는 중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니 윤 기사가 웃었습니다. 정심댁, 이제야 사람 말하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도 그런 것 같네. 내용 증명 발송 후 나는 경찰서 민원팀에 CCTV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번호를 확인했고 자료 수거 절차 안내드릴게요라며 저장 요청 확인서를 줬습니다. 그 종이를 가방 안에 넣는데 그 무게가 돌덩이가 아니라 단단한 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벽돌이 쌓이면 집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정형외과에 들러 진단서를 재확인하고 의사와 문장 몇 개를 더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서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 배송 완료. 그 문자를 보자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달됐다. 내가 한 말 공식적으로 도착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소리내어 다시 적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앞 골목을 지나 멀리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들어가던 날들, 울고 나오던 오늘. 그래도 그 아래 지나는 그림자가 더 이상은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체크, 내용 증명 발송, CCTV 절차 승인, 진단서 재확인, 아들 회신 미온적, 미란이 반응 확인, 변호사와 다음 절차 합의 5조치 신청,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집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다. 펜 끝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에 나는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금이 아니었다. 문이었다. 이제 문을 다시 닫는 건 내가 정하면 된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다시 윤 기사와 함께 구청 근처 카페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다음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란. 받지 마. 윤 기사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냥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이러실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가장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나가놓고 남편 앞에다 대고 무슨 아들 엄마면 이렇게 못합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거기로 보내면 된다고 내가 그랬지. 그건 어머님이 과민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뭐든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 집도 저도 다 불편해요. 그 순간 목소리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말 좀 줄여봐. 곧바로 진동음이 전환되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전화를 바꿨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 엉망이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내 아내가 한 행동을 지금 내가 감싸면 나중에 누가 너를 감싸줄까?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숨만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시간 줘. 너무 빨리 돌아가면 나도 못 버텨. 그 목소리에서 나는 무기력과 갈등 사이에 끼인 사람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래, 시간을 줄게. 그 대신 눈은 제대로 뜨고 있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짐을 들고 집 근처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현장 사진을 담으러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앞에서 거칠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진은 왜 또 찍으세요? 이건 미행이에요. 미란이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빛은 그대로 날카로웠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나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어쩌고 내용 증명이 어쩌고 이웃들 다 아시게 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어진 일 내가 했던 게 아니야. 부끄럽다면 그걸 알아야 할 사람은 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의식적으로 손목에 든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절차대로 따져보자. 그녀가 고함을 치려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둘이 그만해. 미란, 집에 들어가.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무너짐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준호야, 잘 왔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씩씩거리며 돌아서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도 싸우고 나가시던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선을 넘는 사람을 마주하면 나도 한 번은 멈추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나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말로도 몸으로도 다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뒷걸음질에 흔들린 작은 발을 녹음기 안에 남긴 소리가 또박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 방 안에서 켜진 조명 아래에서 나는 녹음 기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떨리는 내 숨, 미란의 목소리, 준호의 갈팡질팡, 모든 게 내 안에서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 그리고 기록은 거짓보다 느리지만 확실한 진실을 말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 밤 나는 노트를 열고 적었습니다. 오늘의 체크, 추가 갈등 녹음 확보, 현장 사진 촬영, 맞대면에서 흔들리지 않음, 이웃 증언 확보와 주머니, 경찰에 추가 증거 제출,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 전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지른다. 누군가는 손을 든다. 나는 조용히 기록할 뿐이다.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말을 한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서류 봉투를 들고 조용히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번 접수 번호와 함께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 녹음 파일과 현장 사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검토 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 요청이 나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꼭 가야 합니까? 필요하시면 변호사랑 나오셔도 되고요. 일정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그건 이미 걱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감싸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절차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심 슈퍼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유리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목에는 걸친 출근용 외투,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바람이 불자 종이 끝이 약간 흩날렸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준호야. 그의 얼굴이 놀란 듯 들렸습니다. 그 눈빛 안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게 문 닫힌 거 보고 생각났어. 여기 아빠 살아계실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서. 나는 가만히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늦게 알았어. 그 손에 든 봉투를 내게 건넸습니다. 모아둔 적금 해지 증서였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 몫이 아니라 엄마가 다시 시작할 몫이야.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발 다가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늦었어도 온 게 다행이다.
그날 저녁 정심 슈퍼 앞에 작은 원형 탁자가 놓였습니다. 그 앞에서 윤 기사와 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준호가 안에서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의 등에는 그런 묵직한 빛이 있었습니다. 윤 기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놈,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래. 손 늦게 내밀었어도 마음이 움직인 게 먼저지.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 골목 쪽에서 한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법 빠르고 딱딱 울리는 소리. 미란이었습니다.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긴 왜?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 문제 제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변호사랑 상담도 하고 엄마랑도 조정해보고.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한테 대들어? 와, 진짜 내가 못 살겠네. 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미란아,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했고 보관 중이다. 내용 증명도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이제 필요한 절차는 그대로 밟을 거다. 그리고 너도 진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뭔지 생각해봐라. 미라는 잠시 실소를 흘리며 고개를 젓더니 웃기시네.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전에 없던 흔들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줄 거다. 여태 참았던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선택했던 거다. 준호가 내 옆으로 와 섰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내 팔을 지탱해 줬습니다. 엄마 편 설 거야. 이제 늦지 않게.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만 얕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는 여전히 딱딱 울렸지만 그 뒤엔 씁쓸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찜질방이 아니라 오랜만에 내 집 거실 한쪽에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문을 닫은 채 서랍에서 꺼낸 작은 일기장을 펴고 씁니다. 오늘의 체크. 아들 준호, 내 편으로 돌아옴. 갈등 현장 추가 기록 확보. 다음 절차 변호사 상담 임시조치 검토. 내 공간 일부 가게 앞 되찾음. 정심 슈퍼 오픈 준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관계는 깨지는 게 아니라 잘못 엮이면 다시 엮는 일이 필요한 것. 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다. 그리고 펜이 멈추었습니다. 늦은 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나는 다시 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무실 안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오태수 변호사 사무실. 깔끔하고 차분한 회색 벽 책장 위로 윤이 나는 판결문들이 질서 있게 꽂혀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필요한 무게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나정심과 준호,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태수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정 대립보다는 사실 정리와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화는 서로 끊지 말고 저는 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정심 어르신 말씀하세요. 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72년 동안 무리한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병수발도 했고, 가게도 지켰고, 아들 키웠고, 집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던 집에서 나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감정이 앞설까봐 짧게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고 말투로 상처 주고 몸도 밀쳐졌습니다. 그걸 그냥 참으면 그게 사랑이 아닐 거라고.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미란이 그때 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녀는 말투를 최대한 얌전하게 조절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내가 불리해졌다는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노력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돈을 요구할 때, 상자를 치울 때, 나를 밀었을 때, 그게 이해였을까? 준호가 숨을 들이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아,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였는데 너무 다들 당연한 듯 대했어. 그게 결국 이렇게 됐네. 미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억울함이 아니라 조금씩 드러나는 패배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은 지금 접근금지 조치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추가 형사 고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관계 회복과 공존을 원하신다면 저희는 먼저 합의 조서 작성부터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 싸움이 평등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나를 밀면서 시작되지 않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엄마는 이제 다시 집주인으로 살아야 해. 더는 집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야. 미란이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어머님이랑 따로 살라는 거예요? 대답은 내가 아닌 준호가 했습니다. 그래. 너랑 잠시 분리해서 생각할 시간은 필요해. 엄마는 충분히 오래 참았어.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내 편에서 서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결심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향후 공식적인 내용은 문서로 계속 이어가시고 어르신 댁 근처엔 임시로 접근 금지 요청을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를 다시 열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공간을 다시 여는 건 마음을 다시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인사하고 돌아서는 길, 준호가 내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제대로 못했어. 나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잘못을 몰랐을 때는 죄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넌 이제 제대로 보고 왔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해보고 싶어. 집도, 너도, 평온도. 나는 그때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치 않으면 움직이지 말자. 그날 밤 가게 앞을 지나며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체크, 가족회의 완료, 아들 입장 명확히 정리됨, 변호사 조력 확정, 접근 금지 조치 제한, 정심 슈퍼 재개장 준비, 그리고 마지막 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은 떠나고 지키려 했던 사람은 결국 남았다. 그 문장을 적으셨다면 이 싸움은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절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며칠 뒤 집 앞에 하얀 택배용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낯익은 이삿짐 기사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건 놀라울 것도 없이 며느리 미란이었지요. 품에 안은 상자엔 소형가전, 의류, 개인용품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문간에 서 있자 미라는 더 이상 며느리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똑바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정해진 길이었겠죠. 이제 제가 나가는 게 서로 좋으니까요. 나는 가만히 서서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표정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한 손엔 열쇠 꾸러미, 다른 손엔 마지막으로 챙겨든 화장품 가방. 세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버릇답게 그녀는 딱 필요한 짐만 남긴 채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리하도록 했어. 아직 마음이 정리가 좀 안 됐지만 이젠 저도 내 눈으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려고요. 그 대답이 참 느리고 어설펐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을 내칠 때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걸 지킨 거다. 그는 가만히 내 손등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버티지 않았으면 이제 엄마도 집도 다 잃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짐을 싣고 떠난 그 순간 집안은 기묘하게 조용하면서도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작은 사진 틀 하나. 아들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나는 수첩을 하나 꺼내 적었습니다. 퇴거 완료. 법적 조치 확정.
갈등 관계 종료. 재산 보전 완료. 72년을 살며 깨달음. 사람을 믿는 것도 용기, 사람을 막는 것도 용기다. 저녁쯤 정심 슈퍼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옆집 사람들, 오래 거래하던 손님들, 하루 종일 묻고 걱정하고 응원해 주던 얼굴들이 차례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심이 아줌마 가게 다시 연 거야? 이번엔 반가운 소식 맞지? 이제 평안하게 사는 거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가게도 집도 사람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 불쑥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낡은 서류 봉투, 입술을 깨문 채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부터 다시 엄마 통장에 월세하고 생활비 넣을게요. 이건 그동안 못 챙겼던 걸 채우려고. 나는 말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고맙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집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정말로 내가 엄마 편에 서고 싶어요. 그날 밤 가게 문 닫고 빈 길을 걸어 골목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환하게 텅 빈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내 쫓겨난 건 내가 아니라 폄하와 이기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 앞에 촛불 하나를 켜두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내가 잘 지켰어. 이제부터는 나를 무시할 사람 없이 살 거야. 그렇게 정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눅든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킨 단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정심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버거울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의 삶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의 불을 밝히는 한 알의 촛불입니다. 그 불빛 아래 다음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